오늘은 이제 이 경제에 대한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그 내용은 광범위하고 큰 내용이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핵심 정도만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크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경제적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체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것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 전 세계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좀 효율성이 없고 또 위험한지 또 잘못된 시스템인지를 이미 이제 역사가 증명해줬고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의 어떤 이념, 다시 말해서 그것이 실행되는 것, 결국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강압이나 폭력에 의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이제 그 부분은 사라지고 그러나 어떤 평등을 추구하는 그 개념이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으로 서구 사회에서 서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데서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이 그 자본주의 안에서는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보통 혼합 경제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어떤 자유주의 자체를 시장 그대로 놔둬라. 또 한쪽으로는 그것을 국가나 어떤 조합이나 어떤 다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억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제도나 어떤 것을 위해서 너무 큰 빈부격차나 어떤 한 세력에 의해서 경제 전체가 움직여지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것을 균형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또는 그러니까 한쪽은 자유롭게 놔둔다는 것과 한쪽은 좀 통제가 강한 이 사이에서 시스템이 이제 쭉 굉장히 이제 다양한 시스템이 있겠죠. 결국은 이것에 대한 이제 우리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무언가 합리적인 우리가 발전을 위하여서 어떤 합리적인 우리가 토론과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러면은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그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싸움, 기업과 노동자들의 싸움, 어떤 이런 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이득의 싸움이기 때문에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지고 위협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당연히 이 안에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를 쉽게 들어도 이게 한번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뭐가 바꾸는 걸 봤습니까? 그냥 평생을 그냥 그 주장을 하고 어떤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합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정당이나 이익단체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그냥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은 보통 이상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하게 사람이 평등해야지 라고 하는 이상주의. 이상주의의 문제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 우리가 다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사람의 어떤 이상과 양심에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주의자들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상주의자들은 너무 감성적이고 그리고 너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 있고 그렇지 않은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또는 이익 집단과 어떤 그 이익이 없어서 이제 소외계층
결국은 이 사람들의 싸움이 더 크지 합리적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면 좋은데 그런데 사람을 서로 죽이고 욕하고 경쟁하고의 정도 자체가 너무 심화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심화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익집단 또는 이상주의자나 현실주의자들이 아주 강력한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기득권이든 이상이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념 또는 수많은 어떤 것들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중들은 이제 일종의 세뇌당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 채로 뭐 노벨 경제학상을 누가 받았어, 누가 이 세계적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젊은이들이 지금 애기도 안 낳고 뭐 되게 힘들고 정말 살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교육입니다. 교육비가 보통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모든 학원 다 없애자. 그러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왜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도 의사 문제도 있지만 수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그것을 정책을 실현할 때 합리에 의해서만 이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익 집단이 그 안에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어떤 반발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합리적인 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모든 것을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매우 위험한 가운데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가 양분되었을 때 여기 있는 뭐 젊은 아이들이 막 서부지법에서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 자기의 어떤 확고한 확신과 내용과 이해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떤 어른들에 의해서 대부분이 좌나우나 극단적인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체제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자본주의가 뭔지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압니다. 사유재산이 있고 시장 경제에 의해서 돌아가도 거기에서 가격이나 모든 게 결정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그런 경제 체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 전의 경제 체제는 이제 완전히 국가가 통제하는 거죠. 왕이나 뭐 귀족들이 전체적으로 국가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외국가의 그런 정책도 그걸 중상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통제 경제입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된 거죠. 이제 자본가들이 생기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것이 오히려 왕과 귀족과 다른 어떤 계층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종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혁명이든 뭐 명예혁명이든 모든 유럽 사회가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론적 근거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이론적 근거가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원래 자본주의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지금 시대처럼 그냥 놔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이 왜 보이지 않는 손 그냥 시장에 맡겨라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이전의 봉건제도 안에서 왕이나 어떤 귀족에 의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의 폐해. 그렇죠? 민주주의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것, 옛날에 왕이나 귀족 일부의 사람들이 독재적인 그것을 막자. 경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놔둬라 그냥. 관여하지 마라 이런 것이지. 오늘날 뭐 어떤 세력, 뭐 기업이 그렇든 누군가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흐트러지면 당연히 좋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세력이나 힘이 시장에 너무 많은 압력을 주지 말자. 이제 이런 입장이 최초의 원래적 우리는 시장 경제라고 이렇게 이해를 저나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좀 올바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본주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느끼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회도 당연히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들이 말하는 어떤 생산수단을 지녔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거기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격차를 이제 문제시 삼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막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너무 차별되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깨지는 그 사회에 그 뭐 어린 아이들이 뭐 탄강에서 일하고 뭐 15시간씩 일하고 막 비참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아니다 생각하고 이제 평등을 강조하는 이제 그 사회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평등을 만들려고 하면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찬성을 하겠죠. 혁명적이고 야 너무 정말 내가 괜찮다 이렇게 하지만 수많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스러운 게 어딨냐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생각한 것은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플로레타리아 중에서 좀 일부의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그래서 이 평등을 이루고 억지의 이런 투쟁이나 뭐 강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프랑스 혁명이 그랬으니까 똑같이 이것도 그런 것들을 해놓고 이제 평화가 좀 그렇게 돼서 이제 공동 소유가 이제 되고 공산당이라는 한 소유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점점 권력을 없애버리고 공산당은 없애버리고 어떤 플로레타리아 안에서 그냥 움직여지는 그런 사회를 이들은 꿈꿨습니다. 자, 큰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고 강압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어떤 계획 경제가 여러모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 않는 문제를 뭐 엄청 지금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비효율성을 낳게 되고 인간의 창의성을 막고 뭐 수많은 그 단점들이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또 권력이 나중에 없어지는 아닙니다. 일단 독재가 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했던 모든 나라들 보면 전부 다 독재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공상적이고 그냥 공상적인 사람들에 의한 매우 위험한 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이 소비에트 연방, 중국, 뭐 베트남, 그 다음에 남미의 몇 나라, 그 다음에 동유럽에 있었던 뭐 뭐 체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있는 나라들, 체코나 뭐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이 공산주의에 다 매료돼서 전부 다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서유럽이나 북유럽은 이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스페인이나 어디죠 또 어느 나라는 이 공산당을 받아들이지만 이들이 말했던 형태의 그 일당제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력을 못 이루고 그냥 거기서 공산당이라고 하는 다당제 속에서 남아있는 공산당. 그래서 그 유럽은 각 나라에 전부 다 공산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형태로 다 존재하게 되는 거죠. 좀 큰 형태로 존재했던 게 뭐 스페인이나 하는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우리가 아는 뭐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이 좀 공산당에 좀 많이 강력하게 간대고 나머지들은 이제 좀 이런 다른 이런 혁명적인 체제가 아니라 개혁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그냥 서서히 발전하는 공산주의의 형태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끊임없이 그 공산주의에 대한 것이 여기는 폭력이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그래서 사회민주당이라는 민주를 붙이는 이유가 우리는 민주적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민주적 형태로 이루어가는 이걸 우리는 사회민주당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그걸 발전시켜 나갑니다. 발전시켜 나가면서 여러 가지 발전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보겠지만 그렇게 발전은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서유럽의 세계입니다. 서유럽과 북유럽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에 있는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문제입니다. 자, 거기는 와야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완전히 뭐 공산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그것의 가장 위험성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전 세계적인 분석이 되고 하면서 이제 되기 때문에 뭐 그것은 크게 언급할 필요도 없는 지금 이제 주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이제 이 자본주의는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 그런 공산주의와 싸움이 있었고 또 유럽의 사회주의와 싸움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자본주의는 미국 안에서 발전됐고 미국, 영국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미국의 자본주의가 전 세계에 이제 다 퍼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자본주의가 폈을 때 첫 번째 자본주의는 우리가 말했던 그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개인이 어떤 이익에 의해서 어떤 그 일을 하지만 그 개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 전체가 부해진다. 이 국부론 아닙니까? 자, 이 국부론을 이는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함을 그대로 우리가 자유하는 게 원래 말하는 그 우리가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건 문화적인 거 뭐 우리의 인권 모든 것에 이제 인간의 자유를 높인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막 그 뭐 태극기 들고 하시는 분들의 자유라는 것은 이 시장 경제 체제 요것을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말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아주 자유방임주의가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1929년에 이제 대공황이 오고 결국은 이 자본주의의 그 폐해라는 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그 공황으로 막 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쓰고 이제 케인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어떤 경제적인 그 이론에 뒷받침을 하면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여러 가지 이제 국유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화폐나 뭐 그런 어떤 수많은 이제 계획 경제 비슷하게 아주 통제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정도의 계획 경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냥 시장에 놔둔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사회가 안전하게 계속 자본주의가 잘 유지될 수 있으려면 적절하게 국가에서 통제도 해주고 또 어떤 수요와 자본을 맞춰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세력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세력을 얻고 이 세력이 이제
언제까지 이제 이게 지배하게 되냐면 1970년대까지 가게 됩니다. 1945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석유 파동이 올 때까지 이때가 전 세계 경제가 다 호황입니다. 온 전 세계가 호황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산업기술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뭐 미국 경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도 그렇고 뭐 이것은 뭐 서유럽도 그렇고 전부 다들 다 최소한 3% 4% 이상씩 전부 다 경제가 성장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경제를 취했던 나라들도 굉장히 부강하게 되고 자본주의를 취했던 여기도 부강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부강하게 될 때에 이제 다들 이 수정 자본주의 요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정책이야라고 해서 이게 주류 경제학이 됩니다. 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이제 큰 위기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제가 아주 망가지는 또 위험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이유는 이게 너무 국가가 그냥 그 아담 스미스의 이야기가 옳았고 그게 맞았는데 국가가 괜히 나서서 자꾸 하니까 시장 경제를 이게 어떤 시그널을 잘못 보내고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언가를 만들 때 여러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지는 이 시장 경제가 가장 합리적인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걸 다 파악해서 하는 힘보다는 모든 사람이 다 조금만 경쟁과 힘을 통해서 사회가 움직여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잘 굴러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지 않는 이 상황, 이 수정 자본주의가 그러나 40년을 아주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이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아주 지금 이 시장 신자유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하이에크라고 하는. 하이에크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인 맥락을 다 버리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하이에크가 수정 자본주의의 케인즈주의의 위험을 뭐로 인식했냐면 이게 이런 누군가가 통제하는 경제가 위험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당시로 생각하면 통제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나치즘, 파시즘입니다. 자, 나치즘, 파시즘은 결국은 민주주의를 해치고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통제를 했지만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즘이 이렇게 정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저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체제다. 저게 저 공산주의와 대치해서, 왜냐하면 러시아도 그때까지는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그거에 대항할 때 저런 나치즘이나 파시즘처럼 국가가 계획하고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 발전되는 그런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이 미국 사회도 이제 공황이 와서 그런 어떤 것들을 하게 되니까 이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국가를 통제해서 어떤 것을 만든다고 하는 그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결국은 그런 어떤 시장에 있는 자유로움을 누군가가 해치고 막을 때 이것은 결국은 시장 경제를 해쳐버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나치즘과 파시즘처럼 된다. 이렇게 그는 책을 씁니다. 자, 40년대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자유로 놔둬가지고 지금 경제가 다 망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정자본주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이 하이에크가 그 당시까지는 아주 그냥
책을 썼지만 별로 유명하지 않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케인즈와 케인즈 학파들이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언제 노벨 그 경제학상을 탔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큰 위기, 석유 파동이 오고 전 세계가 국가 계획 경제를 하고 나서 완전히 와해될 때에 그때 이제 이 하이에크 말이 옳았구나 이러면서 하이에크가 노벨 경제학상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릿 대처라든지 레이건 같은 그래서 레이건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 또는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학파, 시카고 학파하고 하나는 오스트리아 학파인데 미제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학파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처 수상하고 거기에 굉장히 경제팀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여기 경제팀으로 들어가고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이 밀턴 프리드만은 이제 레이건 때에 다시 신자유주의로 돌리는 거기 때 이 사람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이게 다 이분이 전부 다 맡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의 옹호자들입니다. 자, 어떤 통제도 하지 말아야 된다. 통제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지배하게 되는 그런 체제로 간다. 그런 체제가 어디입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나치즘이고 파시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경제가 흘러가지 않으려면 어느 누구도 시장을 놔둬야지 누군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점점 통제가 심해져서 결국은 훨씬 더 경제는 망가지고 훨씬 더 어려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큰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자유주의가 있었을 당시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자, 신자유주의는 언제입니까? 1970년대입니다. 70년, 80년, 90년 무슨 일이 있습니까? 미국 경제는 공산주의와의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60년, 70년, 80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영국 전부 다 가장 이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때의 과거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망상주의자나 이상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도 많으니까 대다수의 많은 이 사람들은 이런 위험성에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국가적 정책이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아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아픔이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관련 없이 어쨌든 간에 그때 미국의 뉴라이트도 1960년대에 생기는 거고 다 그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하나 말씀을 다 이제 드리기 전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이 신자유주의가 절대다, 사회주의가 절대다, 아니면 윤석열이 절대다, 이재명이 절대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이고 성경은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와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기껏 해봐야 200년밖에 안 된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100% 완전하게 경쟁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여러분, 그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고, 우리가 뭐 권투 시합을 하는데 그냥 심판 없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0명을 놔두고 그냥 알아서 그냥 막 경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경쟁이 올바르게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심판이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 그럼 어디까지 규칙 세울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경제 안에 수많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제도도 있고 뭐도 있고. 아니 신자유주의가 너무 심하게 가면 그거 다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그 말씀하는 분들이 없애자. 그럼 도대체 기준이 뭔데? 이게 정말 모두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면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집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익 집단들 또는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싸움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절대시키는 사람은 언제나 위험하다. 신자유주의가 절대가 아닙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 절대가 아닙니다. 되게 이상주의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한번 빠지게 되면 다른 것이 이제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있는 어떤 생각이나 뭔가를 강화시키는 거죠. 신자유주의가 무언지 저기 태극기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습니까? 하이에크 책을 읽어봤겠습니까? 그냥 이득단체, 뭐 자유기업센터, 자유기업원에 있는 거기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교수가 나와서 하는 거 강의 한번 듣고 야 그래 저게 맞는 거다 이러는 겁니다. 사람이 일제시대에 뭐 4.3 사건을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야 이게 얼마나 그냥 죄 없는 양민들을 다 확살한 건데 이렇게 하면 완전히 또 그 좌파가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완전히 우파가 되고 한 번 좌우파가 되어서 이제 자기 논리와 된 것만 계속해서 듣는. 어저께도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잠깐 와서 이거 보고 저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이게 다 윤석열이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근데 모든 뭐 역사를 보는 거, 뭐 방공, 뭐가 다 결정돼 있습니다. 안 봐도 압니다. 지금은 제가 한마디 들으면 다음 뭐 말할지 어떻게 얘기할지 다 합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그 결정론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은 그 모두를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다 발전해야 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계속해서 그 이익을 벌여야 되고 이제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폭력도 목적이 맞으면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위험한 사고를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굉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 밀턴 프리드만 또는 하이에크 같은 사람. 그래서 책이 제가 이제 이분의 책이 이 노예 길이라고 하는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이나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이 사람의 책입니다. 많은 경제 그 교수들의 제가 이제 그 저기를 봤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좀 모호했었다 이분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자기가 정리됐고 되게 굉장히 많이 그것에 이제 감동을 받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이에크도 자생적 질서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행위를 금하는 어떤 행동 규칙이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사람이 썼던 이 책을 썼던 1940년 다시 말해서 굉장히 나치즘이나
파시즘이 위험하게 느껴지고 그 경제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위축을 받게 되는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똑똑한 사람이 이제 어떤 소련이나 이런 데서의 위험성을 다 생각하면서 이 자유시장 경제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쓰면서 말했지만, 그러나 특정한 행위를 금하는 어떤 행동 규칙은 있어야 된다. 이거 뭐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사회를 지금 바라보면서 그냥 신자유주의대로 하는 그게 맞는 거냐? 이것이 정말 성경과 같고,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공산주의로 가는 거고, 뭐 우리 사회가 망치는 거고, 너무 극단화해서 이런 이 방공을 이용해서 정도가 있는 것이지, 신자유주의랑 무슨 공산주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억지를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다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 이 사람이 무슨 자기의 확신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단체가 그 단체고, 그 서울대 역사학과의 교수를 몇십 년은 그런 저희 그거 읽어봤지만,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실증사학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결정되어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인간이 선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 인간이 굉장히 악해서 실제적으로 이 악한 게 오늘의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난리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또 다른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진, 좀 수정 자본주의면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나마 자본주의가 유지되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당연히 어떤 사회주의적 좋은 면을 받아들여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장하준 교수라고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캠브리지 교수로 있었다가 지금 다른 데로 옮긴 사람인데요. 자, 어쨌든 이분은 이제 이분을 인용하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면으로 생각해 보자.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게 절대는 아니라는 것, 적어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계적이라는데 이런데 세계적인 왜 그런데 이것만이 옳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왜 그가 깨닫고 알아서 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쇠뇌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권위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식과 위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지는, 이게 솔직하고 자유롭고 성경을 읽든 뭐를 하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인위적인 요소가 붙으면 사람은 자꾸 이런 위험한 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하고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세계적 신학자, 세계적 누구, 저도 이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참 그런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그 한번 어쨌든 이럴 때 장하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 우리나라 1960, 70년대 발전하지 않습니까? 케인스주의는 아니지만 개발동산국이 아주 통제를 했습니다. 엄청 통제했죠, 당연히. 뭐 수출 보조금도 주고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개발주의 모델이 전부 다 그렇죠. 뭐 국가가 뭐 도로 깔고 뭐 하고 뭐 조선 뭐 발전시키고 뭐 할 때마다 전부 다 뭐 지원해주고, 뭐 케인스주의 저리 가랍니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옳으냐. 그래서 지금 이제 뉴라이트 사람들은 그건 옛날이고 우리는 우파와 다르게 신우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계획경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경제,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 이러면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연간 7%의 성장을 하고 10년 만에 소득이 2배가 되고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권 의식이 이제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게 이제 함께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 1960에서 80년대 중반까지는 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 때 그렇게 빈부격차 크지 않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렇죠? 엄청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빈부격차가 크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비슷비슷했습니다. 자, 불평등이 언제 심화됐냐? 1990년 중반 이후에 외환 위기 이후라고 이분이 이제 분석해서 금융 규제 완화와 자유화 시행부터 그랬다. 규제를 완화한 모든 시장 규제를 풀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이죠. 저는 경제를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당시 학교를 다니면서나 이 사회를 보면서 제가 제일 TV를 보면서 항상 토론 프로를 보면서 야 이렇게 놔두면 이건 빈부격차가 한도 끝도 없지. 뿐만 아니라 이게 당연히 뭐 이거 제품을 만드는데 유통도 안 해. 게다가 은행까지 한대. 아니 이런 경제를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안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함께 가면 독점이 되니까 그럼 공정 경쟁이 안 되니까 어떤 산업이 어떤 사람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규제를 그냥 싹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굉장히 야 이래도 되나? 이마트 갈 때마다 좀 걱정이 됐습니다. 야 이거 처음에는 이마트에서 야 뭐 이런 물건 중소기업 거 받지만 이제 이마트가 커지면은 처음에는 가서 좀 우리의 물품 좀 여기에 좀 제발 팔아달라고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늘려야 되니까 자기 입점이 많아야 되니까. 근데 그 입점 다 늘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없으면 못 팝니다 나중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제가 가끔 해물탕 이렇게 한 걸 사왔습니다. 어느 날 없어지더니 이름을 이마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독점하게 되니까 한 기업이 비대하게 커지고 많은 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거는 뭐 너무 현실적으로 느끼니까 저도 이런 사회가 맞는 사회인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때 이제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농지 소유 한도를 엄격하게 그전에는 제한했는데요. 소득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농산물 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그때 쌀 수입 규제한 건 저희도 다 알죠. 중소기업을 보호장치도 지금에 비해서 훨씬 탄탄했다고 이 장하준 교수는 말합니다. 중소기업 보유업종 제도가 그때는 있었는데 2006년도에 폐지됐다는 거예요. 중소기업만 하자. 지금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이나 이런 것들. 왜? 대기업이 들어오면 바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보호해줘야죠. 중소기업의 어떤 작은 거, 별로 돈 많이 안 되는 거, 그리고 기술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 이런 건 놔둬야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많은 막대 자본이 이런 거는 대기업이 해야죠. 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정상적인 국가는 아니 삼성이 하는 게 보통 많지 않습니까? 현대가 이렇게 아니 일본에 가면 우리가 일본 소니 건축합니까? 아파트 짓습니까? 일본에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뭐 몇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장 상권까지 다 지배해버린 이 사회 구조가 좋은 사회 구조입니까? 개인이 사업을 하거나 성공하거나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도 야, 사회가 이렇게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사회를 보면서
야, 우리 애들 어떻게 하냐 도대체. 정말 완전히 자본주의의 이 경쟁을 무조건 이기지 않으면 앞으로 살기 더 어렵다. 우리는 그 사회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이 걱정이 항상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세상과는 너무 다른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근데 뭐 그냥 기술력이 큰 기술력 필요 없는 막 빵집까지. 다 프랜차이즈. 다 대기업이 막. 근데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다 금지시켜서 기술력 없는 거 이거는 그냥 안 돼. 요거는 중소기업 살리도록 놔둬. 그리고 골목상권도 그때는 보호가 강해서 대기업 점포는 들어가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얼마의 평수가 있고 어디가 있고 이게 다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만 한 20년만 전만 생각해도 야, 옆에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옆에 같은 종이 들어가는 거 이거 잘못이지. 여기 돼지고기 집이었는데 우리 또 요즘 그런 도덕적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은 국가의 정책을 하는 사람이 아주 반도덕적으로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다 주겠다. 그것을 그냥 이상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름에 덧붙여서 이게 우리의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이름에 덧붙여서 심사숙고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안에는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욕망과 대기업의 어떤 뭐 교수, 거기에서 뭔가 돈을 받는 단체, 좌파는 또 좌파대로 돈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달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에게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상식이 안 돼버립니다. 모든 인간도 당연히 자유경쟁에 나누면 당연히 강자가 생기고 약자가 생기고 그리고 그 차별은 바보도 압니다 이거.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 보면 그 논리가 틀립니다. 제가 책을 읽으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헌법학자들의 논리를 들으면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맞는 헌법학자, 여기에 맞는 자기에 맞는 헌법학자 계속하면은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같은 일을 똑같이 보고 똑같은 세대를 살았는데 똑같은 걸 보고 이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상식적인 사람에 의해서 아닙니다. 이득을 가지고 있는 양쪽의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이념으로 무언가로 만들어내고 거짓된 논리,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상식적인 걸 비상식적으로 만들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환 위기 이후에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 모든 보호장치가 점차 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대형 체인이 생겨나고 소득 불평등이 세계 3위인 국가가 되는데 어제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 1위라고 하죠. 어쨌든 그런 사회가 됩니다. 이분은 케인즈주의가 주류 경제학일 때 사회주의 정책을 썼고 그것이 발전의 한 요소였다. 그 당시에. 이분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이것과 정확한 반대 의견을 편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을 보고도 수치를 대가면서 완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쪽에 가가지고 이게 절대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게 절대니까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너 간첩이야. 너 빨갱이야. 아니면 너는 너무 그냥 수구 세력이야. 넌 아무 생각이 없어.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이런 사회면 점점 우리는 어려운 사회가 되고 그런 것이 지금의 이런 어려운 사태를 만들게 됐고 한편으로는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지만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무언가 가족을 생각하고 또 어떤 서로 이웃을 생각하고 무언가 어떤 가족을 살려야 되고 뭐 이런 의식은 싹 없어진 상태로 그냥 나 살기 바쁜, 어떻게 보면 사는 것과 도덕적인 면은 현저히 지금 깨진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만들고 선택한 사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회주의가 이제 시장주의가 된 건 이제 석유 파동 이후에 이제 그걸 혼합 경제라고 합니다. 수정 자본주의를. 이 혼합 경제가 이제 그 레이건과 대처리즘에 의해서 했고, 이분이 분석하는 건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이 공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는데, 하이에크, 밀턴 같은 학자가 나타났고, 자유방임 사상을 계승하지만 20세기에 맞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평가에 의하면 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대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권을 주며, 왜냐하면 부자를 착취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겠죠.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 자유 얘기할 때 누구의 자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자유와 자본주의를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유주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반대하진 않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보다는 경제적 자유가 우선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대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다 이제 공기업이었으니까 그때요. 복지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려서 실업자가 330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때 영국에. 그러니까 영국 경제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에 매혹된 외국 자본이 막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져서 영국 수출분의 가격 경쟁력이 파괴되었다고 이분은. 그래서 제조업이 몰락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등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겪었다고 이분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까 그 뉴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뉴딜 정책 때문에 사실은 망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이분은 거꾸로 지금 우리는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잘 극복했다고 말하지만,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잘 해결 못했다. 이게 이제 장하준 교수의 평가입니다. 레이건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레이건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부자 감세가 이루어지고 약 70%였던 소득세율을 28%로 엄청 감면한 겁니다. 70%인데 28%로. 그러니까 그 전에 엄청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경제 제도를 이 수정자본주의가 썼던 것입니다.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 당시 경제학자들은 낙수 효과를 이제 주장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낙수 효과 아닙니까? 경제 전체에 발전하면 그 낙수 효과를 다 받아.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정책 후에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영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지표를 이분이 이제 보여주면서 부자들이 돈을 가져가기만 하고 투자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며 성과에 대한 조건을 붙였어야 되는데 그냥 돈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정치인들이 대부분 부자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하면 안 된다. 복지 혜택 믿고 일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보조금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였다. 이분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야, 부자들은 돈을 더 줘야 열심히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덜 줘야 열심히 일한다는 이런 이상한 논리가 맞냐. 경쟁해가지고 부자들은 막, 뭐 임금 막 높이면 더 잘할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돈 주면은 그냥, 뭐 일 안 하고 그 돈만 받아서 먹으려고 할 거라고 하는, 누구의 논리냐, 이게.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모든 경제정책은 이게
정치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정치적 분야에 대한 내용이 있다. 자유시장 경제가 어디까지 자유인가 이걸 물으면서 19세기 아동 노동이 성행한 걸 우리가 압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자, 이런 것들은 경제 이론이 발달해서 금지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경제 이론대로 하면 우리 딸들도 뭐 커피숍 가서 하고 싶다는데 그냥 놔두죠, 그냥. 근데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냥 애들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막 일시켰지만 이제 사회가 발달해서 애들이나 그 여자들의 인권이 높아지면서 뭐 임금이나 이런 제도나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정치와 맞물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학자들은 시장은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정치는 비합리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장의 경제를 규정하는 게 사실은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게 거시 경제학이다. 또 비주류 경제학이 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주 미시 경제학들은 이제 수치를 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사회가 다단히 변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경쟁하고 그냥 미시 경제학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학자들이 계속 연구해서 이런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뭐가 생길 때 이것에 대한 좀 위험성 아니면 투자, 우리나라도 보니까 계속 투자하고 뭐 하고 뭐 어떤 제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죠. 이분은 시장은 이런 일표다. 돈이 많으면 권리가 커지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두면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힘을 쓰게 하자는 거다. 그게 정치적 결정 아니냐. 그냥 놔주자는 게 정치적 결정이다, 결국은.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자. 이게 정치적 결정이죠. 이런 일펀데.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1990년대 이후로 전 세계 주류 경제학이 되는데 거대 금융자본이 전 세계로 흡수되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계속된 금융위기가 왔다고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에 미국발 경제위기가 왔습니다. 세계적 그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고 미국의 두 핵심 은행이 파산하고 집값 거품의 붕괴로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케인즈 학파가 신자유주의가 격렬한 변동과 투기가 난무하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그냥 방치했다, 너희들이. 금융자본의 위험성을 그리고 간과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위기로 다시 자본주의의 방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대책 없는 세계화 때문에 빈부격차는 막 늘어나고 불평등은 야기했다. 이게 케인즈 학파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케인즈 학파의 어떤 이론대로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합리적인 게 여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잡는 것은 이득. 이것이 나의 이득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힘 있는. 지금도 뭐 미국 중심에 전 세계가 우리 미국 잘 먹고 잘 살자. 중국도 중국 잘 먹고 살자. 그거 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큰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신자유주의로 방향이 이제 오히려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풀고 정부 재정 지출이 아닌 각국의 중앙은행 이자율을 대폭 인하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도 하고 그래서도 안 돼서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중에 공급해서 경기를 부양하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돈의 낭비가 있었고 그 돈이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에 흘러가서 부동산이 폭등한 것이 이제 미국 사태입니다. 돈이 넘쳐나고 코로나까지 이제 오게 되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어쨌든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보편적 복지를.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다 같이 구매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분의 인식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이분이든 누구든 다 그냥 조금씩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 각자가 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만들는 사회가 위험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개개인이
더 똑똑하고 나라에 관심이 있어지고 이러면 발전하는 것이지. 어떤 몇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대중이 똑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복지에 너무 돈을 많이 쓰면 어려워진다. 나라 빚이 많아진다.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라는 반론이 있다. 복지국가인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복지에 투자하기 전에는 소득 분배가 미국보다 더 불평등한 나라였다. 재분배를 통해 미국보다 훨씬 평등한 지금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형편없었다. 1990년 중반까지 GDP의 3%였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24%고 일본도 10%였을 때. 근데 지금은 한 12% 정도 되는데 프랑스가 31%고 핀란드가 29%, 일본도 한 22%가 된 거죠.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 이제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 천천히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다. 그리고 OECD가 한국 추경 등 확장 정책을 권고했는데 국채가 늘어난다는 보도가 이제 계속 거꾸로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저축 많이 하고 있다. 이분은 이제 요게 그 방송한 지가 2020년 좀 못 될 때인 것 같습니다. 18년도를 제가 봤으니까요. 자, 근데 나라는 전부 다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계속 보도하는 것은 빚져서 어렵다, 우리가 국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중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안 된다. 지금 너무 구체적 내용 없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고 기술 교육 투자가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학에 대해서 절대적인 건 없다. 모든 이론마다 장점과 약점이 있다. 이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은 것은 변신을 잘해서 그렇다. 자본주의가 다양했기 때문에, 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 자본주의도 했고 사회주의적인 것도 정책도 받아들여서 빈부격차를 좀 완화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분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간단한 역사를 찾아봤는데요. 이제 한 두 가지를 하고 저희가 이제 더 두 가지는 이제 중요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70년서부터 1990년 사이를 흘렀던 미국 사회의 주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특히 이런 종교 관련된 목회자와 또는 신학교 교수, 종교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그 당시에서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신자유주의는 유일한 우리의 어떤 유일한 거다, 여기는. 그리고 혼합경제나 좀 사회주의적인 건 무조건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위험한 사상이다. 이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지금 체제 전쟁을 계속하는 사회에서. 근데 우리는 벌써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그런 시대였지만 수정자본주의라는 걸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었지만 국가 통제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한 30-40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소련의 위협인 사실은 1940년대는 별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50년 넘어가고 60년 되면 더 극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989년에 동유럽이 무너지고 90년도에 이제 중국이 무너지고 전체가 개방되고 우리가 그 실체를 보면서 이제 와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해가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좀 부드럽게 좀 유화롭게 모든 것에 대한 걸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1990년대, 80년대 책을 읽고, 이 자유기업원에서 나온 거 제가 저 보니까 그 번역 자체가 1990년도에 됐더라고요. 어쨌든 밀턴, 프리드먼, 뭐 아직도 하이에크 이런 사람들이 우상이고 신이 돼서 이것이 절대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망한 거니까 한계가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조건 악이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생각하는 사람이 사회에 많아진다면 그럼 자유롭게 자유롭게 말을 못합니다. 말을. 무슨 말만 하면 공산주의고 빨갱이고. 이게 뭐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가 폭력에 의해서 막 억압하고 그리고 무슨 중국하고 실용 예고교를 얘기하면 무슨 이건 빨갱이고 무슨 북한하고 우리는 한 민족이고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고 핵 더 만들게 해줬다고 하고 이런 정도를 이거는 정말 어떤 쇠뇌가 돼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7, 80년대도 이렇게 공산주의자가 많지는 않았고 1980년대 들어서 독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독재보다는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이 마오주의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게 왜 개방이 안 돼 모르니까 그 나라를 통제가 됐으니까 그냥 칼막스 책 읽고 그리고 사회주의제 책들 읽으면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주의자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1940년 50년대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정말 그래서 저도 그 대학교 때 보면 중공은 완전 이상 국가라고 거기는 서로가 다 평등하게 살고 이런 얘기를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듣게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88년도에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희망을 잃어가지고 그게 자기의 체제의 적이었는데 다 희망을 잃어가지고 도대체 뭘 하면 살까? 그때 그런 강의하고 이런 사람 너무 한심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 아직까지 이상한 저런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은 전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에 대한 꿈을 계속 갖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게 변화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민노총 생각하면 사실은 민노총의 원래적인 것은 사실은 이런 전대협이나 그런 NL이나 PD 계열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민노총 지도자들 되고 그렇게 사회주의 운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100이면 거의 90은 전부 다 그냥 현실주의자가 됐고 한 10과 10도 안 되는 아주 일부 사람만 골수분자만 남아 있는 건데요. 그들 중에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민노총이나 이런 데 위험하다고 저도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 투쟁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투쟁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파업하고 이런 것들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아무리 이 사회에 자기가 원하고 원치 않는 일이 있어도 합리적으로 하자. 말로 하고 법으로 하고 그럼 너희들이 여론전하고 하고 해. 왜 그거를 파업하고 힘을 하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만의 선을 생각하고 입장 바꿔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공상적인 어떤 것들을 말하고 이런 건 저희가 반대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 중에선 그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통합진보당 정책 민노당이 있었던 것이 지금 진보당이 그 당 아닙니까? 거기 가보면 굉장히 자기들도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무슨 지하 조직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정조직으로 굉장히 이런 환상을 꿈꾸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우리가 북한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속에 이렇게 배운 사람이 지금 주체사상 누가 가리키면 이거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난리 나죠.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에 있는 사람은 매우 일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사회에 워낙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국 사회도 90년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그런 지금 막 그런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그때 미국 사람의 그 책을 읽고 뉴라이트 1960년대에 있었던 그 책을 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혼자의 어떤 뭔가 이론을 만든 것에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막 미국 사람이 누가 그랬다면 막 힘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게 진리고 막 참이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아주 누구나 편리하게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분을 내버리는 아니 세상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뭐 분낼 일입니까? 경제가 우리가 모두 공평한 사회가 되고 야 대기업에 보니까 막 몇 조더라 이거 여자들 뭐 조선 뭐 TV인가 거기 보니까 저기 뭐 조 지금은 개인 소유가 한 조씩이나 됐습니다. 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야 사회가 참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게 TV만 보면 전부 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막 어마어마한 집이 뭐 인상의 삶에 뭐 적인 것처럼 막 이거 좀 좋지 않다.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는 말할 수 없게끔 다 막아버리는 그러면 너 빨갱이야. 이게 사회가 얼마나 지금 이 축소되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지. 가난한 사람한테 복지해. 야, 자꾸 가난한 사람한테.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옛날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제가, 저 목사님 왜 그러지? 가난한 사람한테 교회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왜? 해방신학 때문에. 해방신학자들이 사회주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신학, 무슨 신학 하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 사회주의를 기독교화하고 기독교가 사회주의인 것처럼.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의 반발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뭐 도와주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야.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곳이지. 이런 극단적인 또 생각을 갖게 된 게 옛날에 나이 드신 목사님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과 완전히 다른 생각이 지배적으로 어떤 잘못된 관념과 생각을 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성경도 억지로 막 해석하고 억지로 만들어내고 그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할 거는 이제 사회민주주의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 이 신자유주의가 하는 분들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하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